지구의 온도계가 상승하고 있다. 뜨거워진 대기로 인해 북극과 남극을 비롯한 지구의 빙하는 계속해서 녹아내리고 있고 가뭄, 홍수, 폭설 등 전 세계가 기상이변을 맞이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 작은 얼음 덩어리 위에서 갈 길을 잃은 북극곰의 모습이 인류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 과거 한 40년 전보다 한 6배 정도 빠르게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빙하의 소멸이 인류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으며 빙하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인 가운데 예상치 못한 발견은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데 1억만 년도 더 된 세디먼트에서도 미생물들이 이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이 다 해제되면서 여러 가지 미생물의 습격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를 최대 수십억 톤씩 녹아내리는 빙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해수면을 높이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100년 지구 빙하의 절반이 사라지고 인류의 터전은 바닷물에 의해 잠기게 되며 결국 지구의 모든 생물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부산광역시라든지 인천광역시라든지 이런 대도시들은 전부 다 상당 수준 물에 잠길 수밖에 없고요. 침수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국토가 거의 다 이제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먼저 기후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탄소로 인해 모든 생물의 수명은 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재앙은 미래의 후손이 아닌 현재의 인류에게 성큼 다가왔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미 기후변화가 너무 가속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QH 빙하의 붕괴 자체도 더 이상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처해져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문제는 이렇게 한번 무너져 버린 빙하는 되돌릴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약 100년 그 시간 내에 다시 빙하를 복원시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연 환경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빙하는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뜨거워진 지구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는 빙하는 인류를 어떤 위기로 몰고 갈 것인지 집중 분석해 본다. 광활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있는 지구. 푸른 빛을 띠는 바다는 지구상 모든 생물의 근원이기도 하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부피는 약 14억 제곱킬로미터. 전체 물의 양 중에서 97.5%는 바닷물이며 2.5%는 염분이 없는 담수다. 2.5% 중 1.75%는 빙하로 존재하고 남은 1%도 채 안 되는 양은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한다. 극지방에 있는 얼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빙하는 무엇일까? 빙하는 수백에서 수천 년간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쌓이면서 자체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한편 빙하는 빙상, 빙붕, 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빙상은 영토를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덮은 얼음 덩어리이고 빙붕은 남극 대륙에 이어져 바다에 떠있는 300에서 900m 두께의 얼음 덩어리이며 빙산은 빙하나 빙붕에서 떨어져 나와 물 위에 떠다니는 수면에서 5m 이상 돌출된 얼음 덩어리를 말한다. 빙하, 빙상, 빙붕, 빙산은 눈에 의해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라면 해빙은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얼음 덩어리를 말한다. 지구상 대부분의 얼음은 한반도의 60배 크기에 달하는 남극과 전 세계 바다의 3%를 차지하는 북극에 존재한다. 북극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극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 둘러싸인 얼음 대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는다. 남극 내륙의 평균 기온은 영하 55도이며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70도에 달한다. 남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터운 얼음이 평균 두께 약 3km 정도 되는 거대한 그 남극 빙하가 남극 대륙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남극은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얼음의 평균 두께는 3km나 되고 두께가 무려 4.8km를 넘는 얼음도 있다. 그린란드가 있는 북극은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인데 해빙의 크기가 1,40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크기의 55배에 달한다. 북극은 겨울에 영하 30도에서 40도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영상 10도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 북극의 얼음덩어리 두께는 10m를 넘지 않아 기온 변화에 매우 민감한데 여름철에 영상 10도에 달하는 날씨는 3, 4m 두께의 얼음을 녹여 균열을 만든다. 남극보다 북극이 더 따뜻한 이유는 대륙이 아니라 바다이기 때문인데 남극을 덮고 있는 얼음은 햇빛을 반사하지만 북극의 바다는 태양열을 받아서 천천히 흡수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구 기후 시스템에서 빙하는 어떤 의미일까? 기후 시스템은 지구의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 빙권 5개의 요소로 구성되며 이것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기후가 결정된다. 이 중 히말라야 산악빙하는 총 2,400km 길이로 극지방을 제외하면 지구상 최대의 육상 빙하지대다.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와 만년설은 황하강, 양쯔강, 겐지스강, 인더스강, 메콩강 등 아시아 지역의 10개의 강에 물을 공급하는 아시아 인구의 생명줄 역할을 한다. 또한 빙하는 지구의 파라솔의 역할로 햇빛을 반사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빙하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과거의 날씨와 대기 상태를 그대로 간직한 지구의 타임캡슐이다. 빙하는 지질, 대기 환경을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재료이다. 그런데 문명의 발달이라는 미명 아래 환경은 파괴되기 시작했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결국에는 빙하가 붕괴하고 녹아서 사라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빙하들이 있는데 이 빙하가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계속 그런 변화를 하는데 지금은 녹는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어느 양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아내리고 있다. 빙하는 2010년대에 들어서 1990년대보다 7배나 빨리 녹아내리고 있다. 그린란드의 빙하는 기온이 오르는 여름에 유실됐다가 새로 내리는 눈으로 다시 형성되면서 균형을 맞춰왔는데 급격한 기온 변화로 2000년대에 들어 그린란드에서 연간 5천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고 이미 사라진 빙하의 양이 앞으로 쌓이게 될 눈의 양을 앞질렀다고 알려졌다. 과학자들은 2100년까지 예상되는 빙하 손실은 석탄, 석유 및 가스가 얼마나 많이 연소되는지에 좌우된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 기상청은 2022년 7월 알프스 상공의 빙점이 5,184m까지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빙점이 상승한다는 것은 얼음이 어는 높이가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 결과는 1995년 7월 20일에 관측됐던 기록인 5,117m보다 70m 이상 높아진 수치다. 빙점이 5,000m 이상 올라갔다는 건 알프스 최고봉인 해발고도 4,807m의 몽블랑에서도 만년설이 버틸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 스위스 기상청은 기후변화가 이 같은 기록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지구상 빙하 소멸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2019년 8월 미국 라이스 대학의 기후학자 시메네 하우는 아이슬란드 최초의 빙하인 오크예퀴들 빙하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곳의 빙하는 해발 1198m의 오크화산 정상 일대를 16제곱킬로미터의 넓은 면적으로 덮고 있었지만 2014년 빙하학자 오드루 시고르드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장례식에는 검은 옷을 입은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추모사 낭독과 헌화, 묵념과 추모패 설치 등 사라진 빙하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례식에 사용된 청동 명파는 이후 빙하를 기리는 상징으로 자리잡아 2019년 스위스 피졸 빙하, 2020년 미국 오리건주 클라크 빙하, 2021년 멕시코 아일로코 빙하, 2021년 스위스 바소디노 빙하 등에도 쓰였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처럼 사라진 빙하를 추모하는 빙하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의 변화에 대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무너져 버린 빙하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을 거쳐야 다시 원상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더 이상 그런 무너져 내린 빙하는 볼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빙하 장례식 같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산지대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녹고 있고 2050년에는 전 세계의 산악 빙하가 지금보다 40%나 줄어들 거란 전망을 내놨다. 또한 가장 높은 빙하의 높이가 3,300m에 달하는 그린란드 빙하가 사라지는 속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말한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빙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녹아내리고 있으며 만약 지금 당장 지구 온난화가 멈춘다고 해도 빙하의 유실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이산화탄소 방출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어도 100년, 200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그런 암울한 미래 예측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고스란히 그런 빚이 눈덩이처럼 후세에 100년, 200년 후에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절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지구는 우리 게 아니고 잠시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아니면 더 좋게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되는 상황이니 우리들의 지금 쌓은 빚은 우리 세대에서 다 청산을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빙하가 손실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직전과 비교했을 때 1.14도 상승했다. 산업화 이후 인류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양의 탄소 때문에 전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했고 이것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킨 것이다. 빙하는 이전보다 따뜻해진 대기 온도 때문에 바다에서 녹아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린랜드에서 얼음이 녹는 환경 중에 1번은 대기온도 상승. 여름철에 대기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얼음 표면이 빨리 녹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린랜드의 얼음이 급격하게 녹고 있다.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감소한 남극 빙하양의 30%는 눈이 덜 내린 탓이라고 밝혔다. 남극 빙하양의 변동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되는데 눈이 내려 쌓이는 양과 바다로 흘러 빠져나가는 양이다. 눈이 많이 내리거나 빙하의 이동이 멈추면 남극 얼음은 점점 두꺼워지지만 내리는 눈의 양이 줄거나 빙하 이동이 빨라지면 남극 얼음은 점차 손실되는 것이다. 또한 국제공동연구팀에 따르면 남극 빙하는 1992년부터 2017년까지 25년간 매년 평균 1,100억 톤이 사라졌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남극 빙하의 연평균 감소량은 1940억 톤으로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감소량 470억 톤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수치다.
극지연구소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남극 빙하의 손실량이 약 1,470억 톤이 늘어난 것인데 이 중 약 30%인 400억 톤은 눈이 덜 내려서 줄어든 것이라고 전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구상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곳 바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해류는 빙하의 손실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남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대기 온도가 차갑지만 얼음 밑에 따뜻한 물이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근처 이제 해안선에 있는 얼음의 두께가 점점 얇아짐에 따라서 안에 있는 얼음의 흐름을 막고 있는 그런 빙봉들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얼음들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바다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현재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 환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반처럼 바다 위에 떠 있는 빙봉은 남극 대륙 해안선 4분의 3을 차지하며 빙하가 바다로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은 빙봉이 소멸하게 되면 대륙의 얼음이 더 빨리 바다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빙봉이 소멸하는 현상은 현재 진행형이며 이는 앞으로 100년 동안 가속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 쇠빙연구선 아라운호는 남극의 난센 빙봉 인근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직경 10km의 소용돌이가 따뜻한 바닷물 표면의 열을 빙봉 하부로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륙 활강풍은 남극 대륙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 이 대륙 활강풍과 해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 빙봉 아래에서 빙하가 녹아 뿜어져 나오는 융빙수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소용돌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용돌이는 차가운 중충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위층의 따뜻한 바닷물을 아래로 끌어내려 빙봉이 녹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빙하가 녹아내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얀색이었던 빙하가 특정한 색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우크라이나의 남극 기지인 베르나드스키 연구기지에서 촬영한 핏빛 빙하의 모습이 공개되자 지구촌 곳곳은 충격에 빠졌다. 이런 붉은색 빙하는 클라미도모나스 니발리스라고 불리는 녹조류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은 눈이나 얼음, 물속에 사는 녹조류로 한참 자랄 때는 녹색을 띠다가 생장이 약화되면 붉은색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붉은색, 녹색, 검은색을 띠는 빙하들은 흰색 빙하보다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한다. 흰색 빙하는 태양열의 약 90%까지 반사가 가능하지만 붉은색, 녹색, 검은색 빙하는 약 최대 35% 정도만 햇빛을 반사하고 남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빙하가 더 빨리 녹는 원인이 된다. 조류가 빙하의 윗부분을 덮어 빙하가 짙은 색으로 변하면 더 많은 복사열이 흡수돼 지구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고 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기후 전문가들은 인류에게 끝없이 경고문을 내놓는다. 약 77년 후인 2100년에는 북극 빙하가 소멸될 것이라는데 빙하가 녹으면 인류에게는 어떤 일이 닥칠까? 지구의 타임캡슐과 같은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같은 곳에서 감춰져 있던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발견돼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구 동토층과 빙하에서 수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미생물과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어떠한 위협을 일으킬 수 있을까?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생물과 무생물 중간 형태의 미생물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증식하고 유전적 돌연변이가 가능하며 진화할 수 있는 생물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숙주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징으로 숙주가 없는 바이러스는 무생물 결정체일 뿐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영하 196도에서도 살아남아 최장 10만 년까지 동면했다가 다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알려진 것인데
저 태평양 저 아래 심해에 있는 그런 이제 침전물 세디먼트에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일본 연구자들이 다시 이제 양분을 주고 다시 소위 재생을 시키니까 그 1억만 년도 더 된 그런 이제 세디먼트 그런 이제 연대가 1억만 년도 더 된 세디먼트에서도 나온 그 시료에서도 미생물들이 이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한마디로 과연 이런 미생물들 수명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엔 장미셸 클라베리 교수는 연구팀과 3만 년 된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해 되살렸다. 피토바이러스로 불리는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1.5 마이크로미터로 일반 바이러스와 비교하면 10에서 15배 크다. 그리고 2022년 12월 클라베리 교수 연구팀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에서 2만 7천 년부터 4만 8,5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예측되는 9종의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 바이러스에 아메바 배양액을 넣었더니 아메바를 감염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의 번식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하지만 영구 동토층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바이러스가 지상으로 노출된다고 해도 사람에게 당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며 식물이나 동물을 감염시킬 수 없고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에 비해 위험들은 낮다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얼음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노출될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적절한 숙주를 만나 감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은 아직 미지수이다. 이안 스티븐스 덴마크 오르후스대 교수를 포함한 국제연구진은 유럽 및 북미 8곳, 그린란드 2곳의 빙하에서 녹은 물을 분석한 결과 북반구의 빙하가 녹으면서 병원체를 포함한 수천 가지 미생물이 해마다 수십만 톤 규모로 흘러나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표수 1ml에 평균 1만 개의 단세포 미생물이 들어있는데 세계의 빙하가 녹으면 잠재적으로 해롭고 유익한 미생물을 포함한 10만 톤 이상의 미생물이 방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류는 항체를 가지지 않은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류는 3년 가까이 팬데믹을 겪으며 죽음의 공포와 마주했다.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의 등장은 인류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구 동토층에 잠들어 있던 미생물과 균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2005년 알래스카 툰드라 지역에 매장된 사람의 시신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RNA가 발견되기도 했다.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빙하 속에도 천연두와 선페스트균 등 많은 바이러스와 균이 갇혀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이제 1918년도에 아주 전세적으로 퍼져서 뭐 거의 5천만 명 가까이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이제 사례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과거에 있었던 바이러스 병들, 그런 천연두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 그런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이제 때로 죽은 그런 시체들이 그런 얼어 있는 영구 동토층에 이제 사람들을 묻어버렸거든요. 1m, 2m 땅속 깊이 묻었는데 걔네들이 아직은 이제 얼어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녹아서 땅이 녹아서 이제 노출이 돼서 그 병원균들이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위험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페인 독감은 군인 2만 6천 명이 수용된 캔자스주 펀스턴 훈련소에서 확산되어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위해 유럽에 파견된 미국 군인들을 통해 각국으로 퍼져나갔다. 1918에서 1919년 대유행으로 2,500만에서 1억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되면서 팬데믹의 시초로 불리게 되었다. 2016년 북부 시베리아에서는 폭염으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순록 사체가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약 2,300마리의 순록이 떼죽음을 당하고 순록과 접촉한 사람들 중 12살 어린이 1명이 숨져 충격을 안겼다.
이 술록의 사체에는 1941년 나타났던 탄저균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탄저균은 사람과 가축 양쪽 모두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일명 좀비균이라 불리며 공기 중에서는 24시간, 흙 속에서는 100년까지도 살 수 있다. 탄저균은 폐혈성 쇼크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급성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생화학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실험 결과 탄저균 100kg을 공기 중에 살포하면 최대 3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아주 고대의 그 빙하 속에 숨어있던 이런 바이러스들이 빙하가 녹으면서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고, 심지어 어떤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탄저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감염병이 빙하가 녹으면서 외부로 노출이 돼서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로 볼 때 앞으로 지구 온난화에서 그런 빙하 지역이 녹게 되고 이런 숨어있던 병원체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난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전염병인 인수 공통 감염의 발생 가능성도 높인다는 전망이다.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옮기며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던 감염병에 인간이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이제 서식지를 자꾸 바꾸잖아요. 온도가 자꾸 변하니까 이 동물들이 자꾸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상적인 환경으로. 근데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데만 모여 살면은 그 지역 내에서만 뭐 혹시나 감염병이 있었으면 돌고 끝났을 텐데, 자꾸 새로운 데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다른 동물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미생물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 결과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스위스 로잔 공과대학교 톰 바틴 교수는 빙하가 녹으면서 나오는 병원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 미생물이 강의 하류에서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균이라는 거하고 이제 바이러스라는 걸 좀 이제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탄저균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균병이고요. 그래서 소위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사례처럼 뭐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는 이제 정말 팬데믹으로 퍼지는 사례가 많은데, 세균병 같은 경우는 이제 탄저병 사례와 같이 좀 국지적인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만 거의 국한이 되고 공기 중으로 이렇게 다른 대륙까지 전파되고 하는 그런 팬데믹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물론 빙하나 영구 동토층에서는 인체 유해성이 낮은 원핵 생물이 주로 발견되고 탄저균 사례 등은 아직 국지적인 사례인 점 등을 들어 팬데믹 우려가 과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미생물이 다량 발견되고 있어 언제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영원히 얼어 있어야만 할 땅인 영구동토층이 계속 빙하의 유실과 더불어 사라지게 된다면 지난 간빙기, 지난 빙하기 때 갇혀 있었던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미생물과 박테리아들이 다 해제되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아주 참담한 결과를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우리가 심각한 피해를 겪기 이전에 여러 가지 미생물의 습격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철 박사는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보다 미생물이 내뿜는 탄소의 배출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말한다. 온도가 올라가서 녹아서 동토층이 이제 녹았을 경우 아주 많은 양의 메탄을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구 동토층 같이 이제 탄소량이 많이 함유된 그런 얼음층에서 이제 깨어난 미생물들이 이제 활발히 그 남아 있는 제 탄소원들을 분해해가지고 유기물들 분해해서 이제 메탄가스나 CO2 같은 그런 온실가스를 마구마구 이제 대기 중으로 내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큰 위험이지. 이제 영구 동토층은 대기에 있는 것보다 서너 배 많은 탄소를 품고 있는데 온도가 따뜻해지면 영구 동토가 녹기 시작하고
액체 상태의 물과 산소가 유기물에 결합하면 박테리아가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메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며 다시 기온이 오르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강력한 온실가스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고세균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유기물을 분해할 때 그 부산물로 메탄을 내뿜는다. 여기 그 메타노젠이라고 하는 메탄을 생성하는 미생물들이 이런 혐기 토양층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기온 상승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또 녹아서 미생물 활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 메타노젠들이 메탄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 연구팀은 남극 로스의 북서한 맹모도만에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메탄 침출지를 발견했는데, 다른 해역의 메탄 침출지는 수심 200에서 600m에 있었던 것과 달리 남극의 메탄 침출지는 수심이 10m로 얕아 특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남극 빙하가 사라질수록 더 많은 메탄 침출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하지만 빙하 소멸로 인해 인류에게 닥칠 더 큰 위기는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이다. 이는 그야말로 언제 당겨질지 모르는 인류 종말의 방아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나라 투발루는 해발 고도가 4.5m를 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지표면이 낮은 국가다. 하지만 최근 높아진 해수면 때문에 1년에 1m씩 해안이 사라지고 있고 50년 후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앤드루 셰퍼드 교수는 해수면이 1cm 높아질 때 600만 명의 해안가 주민들이 홍수에 시달리고 2100년까지 약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공위성 자료를 바탕으로 남극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면은 과거 한 40년 전보다 한 6배 정도 빠르게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의 경우 여든이 되기도 전에 침수되는 주거지를 떠나 떠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IPCC에서 가정하고 있는 약 1m에서 1.5m 상승을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지역 해안가에 있는 부산광역시라든지 인천광역시라든지 이런 대도시들은 전부 다 상당 수준 물에 잠길 수밖에 없고요.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라는 건데요. 거기서 이제 55m를 입력값으로 집어넣고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곳이 딱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태백시입니다. 강원도 태백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렇게 물에 잠기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특히 남극에는 둠스 그레이셔, 종말의 날 빙하라 불리는 빙하가 있다.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빙하의 실제 이름은 스웨이츠 빙하. 서남극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가진 빙하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스웨이츠 빙하가 전부 녹으면 해수면이 65cm 상승하고 서남극 빙하가 모두 붕괴하면 해수면은 무려 5.28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해수면이 5m 상승하면 현재 세계 인구의 10%인 7억 7천만 명의 주거지가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평균 두께 3km에 이르는 남극 대륙의 빙하가 모두 녹을 경우 해수면이 무려 58m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 극지방 바다에서는 소금 농도가 진한 따뜻한 해수가 깊은 바다에서 흐르고 더 차갑고 염분이 거의 없는 담수에 가까운 물은 위쪽에 흐른다. 그런데 깊은 곳에 흐르는 따뜻한 바닷물은 해저면과 맞닿은 스웨이츠 빙하의 밑부분을 지속적으로 녹이고 있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 해저면과 빙하가 만나는 접지선이 1992년 이후 14km나 후퇴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바닷속 접지면이 뒤로 물러날수록 빙붕은 점점 더 많은 얼음 조각으로 깨져
바다로 흘러들어가며 해수면을 상승시킨다. 스웨이츠 빙하 같은 경우에는 선왕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 뚝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빙하인데요.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따뜻한 물이 계속 얼음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남극에서 가장 빨리 얼음이 이동을 하고 녹고 있는 그런 빙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 빙하를 가르쳐서 저희들이 종말의 날 빙하 아니면 운명의 날 빙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웨이츠 빙하는 붙여진 별명처럼 지구 종말의 날을 가져오게 될까? 이제 이 와인병이 옆에 기울어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와인이 코르크마개 막고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코르크마개가 스웨이츠 빙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뻥 뚫리면은 서남극 쪽에 있는 와인이 다 쏟아져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잘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씩 새나가고 있어요. 새나가고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기본적으로 서남극에 있었던 그 얼음들이 훨씬 더 빨리 바다로 이동을 해서 해수면을 더 급격하게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듯 스웨이츠 빙하의 소멸은 지구의 생명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만큼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공동 연구를 통해 남극과 북극의 빙하를 지키기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국제 스웨이츠 빙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이제 영국하고 이제 미국이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독일하고 저희하고 이제 스웨덴하고 여러 나라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남극의 변화 때문에 우리들이 맞닥뜨릴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의 과학자들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지구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면밀하게 연구하고 있다. 전 세계 해안 지역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스웨이츠 빙하의 소멸은 과연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남극이라든지 북극의 빙하가 덜 녹게 한다든지 아니면 못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얼음이 왜 빨리 녹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면은 빙하가 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덜 녹는다든지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주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감이 없어요. 이렇듯 인류의 생사를 위협하는 빙하의 소멸을 막기 위해 인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할까? 우리나라 극지연구소는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근처의 빙하를 시추하고 있다. 신부빙하 코어 시추를 통해 남극의 눈과 얼음에 겹겹이 쌓여있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빙하에는 100만 년 전부터 오늘까지 지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13년부터 매년 시추해온 남극의 빙하는 영하 18도에서 20도 사이의 빙하 코어 보관소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획득한 시료는 과거 연대를 측정하거나 기후변화로 녹고 있는 빙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과거의 대기를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침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시대의 기체가 그대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빙하 코어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했을 때 과거의 기체를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료이기도 합니다. 남극 빙하에 새겨진 빙하에 있는 물안정 동위원소 조성비 분석을 통해 80만 년 전 지구의 기후를 알 수 있으며 빙하 불순물을 분석하면 큰 화산 분출과 핵실험, 산불이 일어난 것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다. 특히 얼음 속에 새겨진 역사를 통해 고대의 날씨를 복원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얼음 속 원소나 대기의 움직임을 측정한다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졌을 경우의 변화와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얼음 안에 고스란히 과거의 대기 성분이 공기 이제 기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기 성분, 특히나 이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기 성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그 빙하
코어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지연구소의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 영구 동토층 코어를 이용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코어는 빙하나 땅속에 남겨져 있는 지질학적 기록을 알기 위해 특정 장비로 시추해낸 물체를 말하는데, 코어에는 과거의 공기층도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 당시 대기 성분의 조성 비율과 대기 환경 등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 연구팀은 알래스카의 영구 동토층 2m 깊이에서 코어를 채취해 그 속의 미생물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지하 깊숙한 곳의 미생물이 아닌 표층 2m의 시료를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지금 온난화가 이제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제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게 주로 이제 표층 한 2m, 3m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녹는다고 보고, 이제 거기에서 미생물들이 이제 자고 있던 미생물들이 이제 깨어나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걸 염려를 해서, 그게 이제 현실적인 시나리오라 생각해서 저는 이제 1m, 2m 정도까지만 이제 시료를 얻어서 이제 거기 잠자고 있는 미생물들이 깨어났을 때 어떤 온실가스를 내고 어떻게 반응할지 그런 부분들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제 시료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에는 다시 어는 활동층과 그 아래 얼어있는 영구 동토층의 미생물 특성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하고 있으며, 영구 동토층 코어 내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그리고 병원성 유전자에 대한 분포를 연구하고 있다. 이 영구동토층이니까 계속 얼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저희가 기후 변화가 발생을 하고 또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이 동토층이 녹게 되면은 여기에 원래 저장돼 있던 온실 기체라든지 하는 것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돼서 기후 변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기 일부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기존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 예전에 존재하던 그런 미생물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같은 것이 또 외부로 방출이 돼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어 속 토양의 깊이별 미생물 군집 분포와 미생물들의 주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미생물 속 RNA와 DNA를 채취해 연구한 결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은 미생물과 바이러스가 존재한 것이 밝혀졌다. 연구팀은 동토 속 온실가스인 메탄과 이산화탄소 농도와 미생물 특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나 영구 동토층 같이 이제 탄소량이 많이 함유된 그런 얼음층에서 이제 깨어난 미생물들이 이제 활발히 그 남아 있는 제 탄소원들을 분해해가지고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이제 메탄가스나 CO2 같은 그런 온실가스를 마구마구 이제 대기 중으로 내뿜는 그런 것들이 더 이제 큰 위험이지. 빙하의 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2021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만약 오존층 파괴 물질이 규제되지 않았다면 2100년에는 오존층 파괴 영향이 비교적 적은 열대 지방까지 오존층이 60%가 사라지고 기온이 2.5도 상승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1989년 프레온가스를 비롯한 100여 종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금지하는 몬트리올 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유엔 회원국 모두가 합의로 인해 오존층 파괴 우려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2750만 제곱킬로미터이던 오존층 구멍은 2022년 말 4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줄었으며, 지구 오존층의 구멍이 20년 이내 전 세계 대부분에서 완전히 메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존층 파괴를 막음으로써 지구온난화도 억제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하나의 국가만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되돌릴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약 100년, 인간의 수명으로 봤을 때 그 시간 내에 다시 빙하를 복원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 평균 그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420 ppm까지 이산화탄소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노력해서 다시 이제 300 ppm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만이 느리지만 빙하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안이고 결국은 국가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은 1988년 유엔 산하 국제협의체인 IPCC를 설립했다. 지난 2018년 10월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명시했다. 그리고 이에 합의한 195개국의 국가가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목표를 세우고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빙하 소멸과 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가 함께 동참해야 함은 분명하다. 우리가 육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육상에 사니까 이 해양도 그렇고 이 빈권도 그렇고 이 수권과 빈권에 대해서 평소에 잘 생각하면서 살질 않아요. 근데 이 기후가 변하면서 지금 가장 큰 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것들이 해양 환경 변화와 빈권, 이 빙하가 사라지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살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 삶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 지구 환경의 변화, 특히 해양 환경과 빈권 환경의 변화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변화를 만드는 원인, 우리의 그 경제 활동 방식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것을 바꾸는 이런 대전환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과거의 속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빙하가 녹아감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은 동물은 북극곰과 펭귄만이 아니라 머지않아 인간에게도 닥칠 일임을 직시하고 환경에 대한 대변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류의 생존을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